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 스스로의 고통을 좀 견디는 그런 인물들,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화가 아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소설을 읽었을 땐 굉장히 아팠지만 아픔만 있었으면 이 영화를 막 만들어야지 그렇게까지 동력이 붙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사랑의 근력? 그런 어떤 것은 좀 따뜻함이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좀 저희 영화에 배어 있다고 보거든요. 강미자 감독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앉아서 편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밤 연출한 강미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영화 봐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16년 동안 도대체 뭘 하셨던 거예요? 왜 영화를 안 만드시고? 저는 직업이 편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98년에 실험영화 현빈이라는 단편 만들고 도저히 아르바이트 하면서는 살 수가 없다 싶어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편집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2008년에 푸른강을 흘러라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생활을 하면서 편집 일을 최근에는 주로 드라마 편집, 미니 시리즈 이런 걸 편집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반대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푸른강 흘러라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것도 원작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도 역시 되게 지금 보면 이 영화의 느낌과 다르죠. 예리 배우가 그래도 좀 아기 때 여고생 역할이었나 연변에? 네. 맞아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역할로 나왔었어요. 물론 예리 배우는 그보다 나이가 더 많았지만 원래 예리 배우가 예전에 그 독립 단편 영화들의 여고생 역할의 주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대부분 여고생 역할을 지금도 그런데 단편 영화들 낸 경우들은 20대 갓 된 배우분들이 많이 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건 이 권여선 작가의 소설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어쨌든 20대를 영화에 대한 마음을 품고 20대를 출발을 했는데 편집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은 영화에 좀 있었죠. 인생의 어떤 반이. 그래서 인생 마무리 되기 전에 영화를 한 편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그 권여선 작가님 그 봄밤을 읽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경과 수환의 사랑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좋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큰 감정을 느껴서 이거를 영화적으로 좀 표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설 읽으신 게 이게 2016년도쯤에 나왔었는데 그때 읽으시고 아닙니다. 제가 저는 권여선 작가분을 모르고 살다가 2022년쯤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집에 소설이 있어서 읽게 됐고 그러면서 읽었는데 특히 이제 안녕 주정뱅이 속의 봄밤이 너무 아팠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그거를 영화적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정말 아주 작고 단순한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었죠. 그러면 2022년도쯤에 하셨으면 실제 촬영은 작년에 부산영화제 때 공개가 된 거니까요. 10월. 요즘은 올해는 9월로 넘어갔지만 더 땡겨졌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촬영은 언제쯤 하셨던 거예요? 2024년도쯤 되나요? 2023년 네. 12월 5일 날 첫 촬영 저희 씬 1번하고 2번 네. 결혼식장하고 뒤풀이 찍었고 네. 그 다음에 24년 2월 1, 2, 4 3일 찍고 네. 그 다음에 3월 9일부터 해서 제주도에서 그렇게 저희는 중간중간 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편집 일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저희가 23년도에 제작 지원을 받아서 촬영은 23년도에 시작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영진이 지원 때문에 제가 그때 편집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찍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우분들이 감량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정말 요양원에서 수환이 영과 영경의 어떤 죽음의 시간으로 다가가기 전까지 신체적인 변화들을 저희 영화에는 분장이나 CG가 없거든요. 그 배우분들이 전부 다 스스로 이제 몸을 만드셨는데 그런 과정을 위해서도 시간을 좀 필요해서 촬영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었어요. 예리 배우도 거의 10몇 년 만에 연락하셨던 거 아니에요? 실제? 네, 16년
정말 푸른강 끝나고 그분 무용 공연할 때 한두 번 갔던 거 말고는 정말 오랜만이죠. 근데 생각해보니 23년이었나 22년이었나 여성영화제 때 그 한예리 배우 특별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네. 푸른강은 흘러라를 상영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그때 정말 영화 끝나고 맥주 캔을 딱 편의점 앞에서 한 잔씩 마시고 헤어졌는데 어쨌든 이 봄밤의 인연은 또 거기서부터 그때는 시나리오가 없었습니다. 봄밤을 영화로 만들겠다는 마음은 없었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얼굴 보고 그 생각도 나네요. 제가 이제 좀 간단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몇 가지 여쭤보고 또 여러분들 질문을 이제 또 주로 많이 받아볼 생각인데요. 영화 보면서 다른 소설가님하고 이 자리에서도 이전에 또 한번 지부도 하셨을 것이고요. 소설 얘기도 많이 할 텐데 저 사실 원래 소설을 될 수 있으면 미리 읽었던 소설 아니면 잘 안 보거든요. 이 대화를 할 때 이게 방해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영화에 온전히 몰입 못해서. 근데 이건 좀 궁금한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길이도 상대적으로 좀 짧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나면 해결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읽었는데 더 방해받았어요. 오히려 더 궁금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관련된 것도 몇 가지 살짝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여기서 보면 남자 주인공도 가족들 어머니라든가 형 얘기들이 조금 소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영경 같은 경우도 보면 두 명의 더 나이 많은 누이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주변부의 인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거의 다 없애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게 더 대표적으로 영화 속에 있는 이미지에서 좀 신기했던 게 사실 그것 때문에 소설을 읽게 된 건데 결혼식의 뒤풀이 자리에서 두 분이 처음 만나는 건데 모든 다른 하객들은 소설은 그런 이미지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다 얼굴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다 숙이고 있잖아요. 되게 이상하다라는 게 제 첫 인상이었었거든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소설엔 있는 인물들인데 대부분 걸 다 지워버리거나 보여주지 않았다. 영화적 연출로도 그 하객 뒷부리 장면에서도 역시 이렇게 다 안 보여줬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니까 안 보여주려는 게 의도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원작과 더 비교하다 보니까 그게 애초에 이제 각색 단계에서나 뭐 영화 현장에서 바뀐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다른 소설 속에 나오는 다른 등장인물들을 거의 빼고 어쨌든 저는 제가 느꼈던 영경과 수완의 사랑 이 두 사람에게만 감정적으로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다른 부분들을 제외를 했고 소설은 어떤 영경과 수완이 43세의 봄에 만나서 55의 봄에 수완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12년의 시간을 과거와 현재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애초에 어떤 소설의 이야기를 혹은 12년의 시간을 재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영경과 수완에게만 집중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첫 만남이 그 실제로 결혼식 뒤풀이에서 만나긴 하지만 저는 영경과 수완의 만남이 너무나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적으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순간을 서로를 얻는 이 운명적인 순간 그거를 좀 강조해서 잘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미 영경과 수완은 세상의 중심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어떤 죽음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던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이름을 묻고 대답하고 불러주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 같은 어떤 상태에 있는 그렇게 대조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분들이 정말 다 연극하시는 배우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불러놓고 예, 불러놓고 정말 제가 처음에 그 풀샷 찍을 때 정말로 죄송한데 저희 여기 뒤풀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순간이래 다른 분들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근데 그 움직이지 않음 속에서 좀 그분들이 연극으로 다져진 그런 기운들이 와서 화면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사실 옛날의 기억도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말이 많. 어쨌든 죽어가는 사람들 얘기인데 오히려 그들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죽은 것 같은 그런 상반된 이미지를 주셨다는 건 완전히 설득됩니다. 딱 얘기 듣자마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그 안에 이제 공간들을 나눠서 찍는 건 나중에 이제 편집되고 워낙 편집을 많이 하시니까
붙여 넣는 건데 어쨌든 둘이 거리를 두고 있다가 다가가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나 리듬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초반에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운명적인 만남을 느껴야 되는 거니까 그 타이밍 때 가장 고민하셨던 게 어떤 거였을까 궁금해지는데. 뒤풀이 장면에서요. 네네. 그 뒤풀이 장면은 저희가 지금 편집에 4개의 커트가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4개의 커트만 찍었습니다. 테이크는 조금 더 찍었지만 그래서 그냥 인물을 영경과 소환을 배치할 때 영경은 그냥 혼자 술만 마시고 있고 떨어져 앉은 소환이 그 소설에서도 보면 소환이 영경을 보았던 순간에 대한 묘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설을 재현을 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단지 어쨌든 사람들은 다 죽음과도 같이 있는데 소환이 영경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배치시켜서 어떻게 그런 구성대로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는 그 두 사람의 정지와 움직임이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영경이 술 취해가지고 막 기어가고 있고 수환도 휠체어에서 내려와가지고 기어가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장면이 사실 되게 절정처럼 저도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이건 소설에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감하게 쓰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고민하셨던 건가요? 네, 그게 그 소설에 보면 영경이 이제 매번 술을 마시러 가고 수환은 기다리는데 그렇게 매번 술 마시러 갔다가 와서 만나는데 그때 그 만나는 장면이 이상가족 만나는 것 같다고 소설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가족의 만남이라는 건 정말 인생을 걸고 만나는 것이라서 굉장히 좀 표현하고 싶었고 저희 영화가 형식적으로 단순한데 그 단순한 안에 그 감정의 어떤 진폭, 사랑의 어떤 폭 이런 거를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씬이 저희 영화에서 시나리오 이렇게 쭉 할 때 제일 어려운 촬영이었습니다. 저희가 배우분들이랑 저랑 생각할 때 좀 그런 씬이었죠. 보여지지 않는 다른 커트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영경이 술 취해서 들어오고 수환이 어떻게든 움직이지 않는 몸을 밀고 가서 영경을 업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 서로 옆에 있어 주려고 하고 수환이 영경을 업어서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좀 중요한 표현이라서 배우분들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수환 역을 한 김설진 배우님이 유명한 춤꾼이신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저희 촬영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서 이제 준비하고 할 때 제가 설진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나리오를 써놓고도 이걸 어떤 배우가 이걸 하겠는가. 근데 설진 씨가 춤을 추시고 몸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혹은 이 시나리오에 있는 그 무엇을 좀 넘어서는 어떤 거를 표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걸 상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분들 사실 두 분이서 거의 영화의 많은 장면들을 거의 다 끌고 가는 영화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리 배우님이 뭐 술을 못 드시진 않는데 사실 알코올 중독자를 연기하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 뭐 사실 아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예리 배우님의 알코올 중독자 연기도 그렇고 동시에 류마티즘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면역 체계가 깨지는 바람에 자기의 몸이나 이런 것을 가눌 수 없는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자가 면역 체계의 질병들은 그런 병들이 물론 소설에 설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배우들이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감독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해서 그걸 끌고 갔을까라는 게 사실 영화 보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영경역에는 한예리 배우분만 생각했습니다. 평론가님이 그 예리 씨 단편 영화에 나왔던 고등학생들 모습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편집 수업하고 할 때 그 단편 영화에 예리 씨가 이제 나온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배우한테 느꼈던 건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는 말 갖고는 조금 아쉬운데 느낌, 아우라, 힘 그런 거가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와서 제가 나중에 영화를 만들 일이 있으면 꼭 이 사람하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2008년에 푸른 강을 흘러라를 만들게 돼서
무조건 고등학생 역으로 캐스팅해서 했고, 그리고 흩어져 있다가 헤어져 있다가 오로지 저는 연경역의 한예리 배우분만을 생각했는데, 저희 연경과 수아는 요 씬의 감정은 요러니까 요렇게 연기하고 앞커트의 감정은 요랬으니까 요렇게, 그런 감정으로는 표현할 수는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경과 수완의 감정. 영화의 성격도 신들이나 커틀이 인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구축해가는, 컷을 구축해가면서 붙여가면서 내용을 자아가는 그런 영화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예리 씨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경계, 보통 인과적인 맥락에서 연기할 수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 표현할 수 있는 배우, 저는 그 배우를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하고 싶었는데, 한예리 배우분이 이 영화, 저희는 정말 극단적인 독립 영화였고 배우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 두 분들이 이 영화를 하시겠다고 수락을 했을 때부터 보통 분들이 아니셨던 것이고 시나리오를 보고 진짜 뭐 애정, 영화에 대한 애정, 어떤 예술가로서 그 어떤 작품에 대한 욕심, 독립 영화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몸을 감량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그분들의 연기가 요긴 요러니까 요렇게 해주세요 디렉팅하는 저희 연경과 수완의 연기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건 짧은 시나리오지만 최대한 자주 만나서 시나리오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짧은 시나리오인데 시간 날 때마다 좀 자주 만나서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고, 특히 시들이 처음에 읽었을 때와 계속 저희가 그거 읽고 나서 얘기하고, 이거는 이 감정이 어때야 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고 했던 건, 수완과 연경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지, 그건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었고 배우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씬을 촬영을 들어갈 때 연경과 수완이 그 상태의 연경과 수완이 돼서 들어가서 찍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두 분 연기 어떻게 하나, 어떤 때는 제가 컷하는 걸 까먹었어요. 연기하는 걸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요. 혼자 빠져서 그 배우분들 그렇게 힘든데 제가 너무 모자랐죠. 적정 순간에 컷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연기 충분히 연경과 수완의 상태에서 하셨고, 단지 이제 너무 몰입해서 하시니 가끔 놓치는 것들, 예를 들면 그 연경과 수완이 뒷풀이에서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고 할 때 저는 거기서 두 사람의 이름, 연경의 눈물, 그날 촬영에서는 또 그런 어떤 중요한 것들을 조금, 그런 걸 좀 환기시켜 드리는, 그리고 좀 저희가 중후반에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건 영화가 더 단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고민도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했고, 시나리오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하면서 찍고, 그래서 이후의 구성을 위해서 배우분이 생각했던 어떤 연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구성을 염두에 뒀을 때의 어떤 다른 상황, 다른 감정의 연기, 이렇게 좀 촬영을 했었습니다. 특히 중후반부에.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연기를 해서 나중에 구성을 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소화시켜서 혹은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는 배우분들이 아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건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단순해요. 뭐 단순하시게 만든 것처럼 단순한데, 그게 이제 힘이 붙으려면 뭐 기본적으로 화면 안에서 뿜어나오는 뭐 그 배우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뭐 장면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수영의 봄밤이란 시가 사실 예리 배우가 보통 한 번만 그 전문을 다 읊는 게 아니라 두 번씩 반복하는 경우들도 영화상으로는 계속 나오기도 하면서 그 톤들이 좀 달라지는 뉘앙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이건 되게 유심히 들으면서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거든요. 그건 애초에 현장에서도 뭐 됐겠지만, 이게 사운드 녹음들이 이게 다 그냥 동시 녹음으로 다 처리된 건지 아니면 후시도 어느 정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는 전부 동시고, 단지 시는 제가 현장에서 그걸 후시라고 할 수 있죠. 믹싱실에서 한 건 아니고 제주도 촬영할 때 조용한 곳에 가서 그 씬을 전부 다 녹음을 해서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믹싱실에서 따로 녹음한 거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러다 오늘 제가 다 시간을 사용할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질문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연결해가지고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연경이 편의점에서 그 술 마시는 장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편의점 알바했을 때는 그 실내 음주가 금지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나? 이랬는데 현재도 계속 금지더라고요. 근데 보면 알바생이 그냥 그거를 바라보기만 하잖아요. 그게 뭔가 혼자만 하면서 술 마시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니까 냅두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안쓰러워 보여서 그냥 냅두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미묘한 감정이 들었던 장면이었는데, 또 보니까 근데 야외 이게 어쩔 수 없이 거기 찍은 거 같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 게, 밖에 보니까 의자 같은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거기 편의점에. 그래서 혹시 거기 실내 음주로 그 장면을 연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지, 원작에서는 그게 어떻게 묘사가 됐었던 건지 네. 듣고 싶습니다. 그 원작에서 보면 연경이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쓰실 때나 그 착상을 하셨을 때는 술을 먹기도 했었나 봐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편의점 안에서 술 마시는 게 촬영이 허가가 안 되는데, 저희 촬영한 편의점 사장님께서는 그냥 하시라고 하시라. 그래서 말라지 않게 조용하게 했으니. 이게 대략 소설이 단편이 단독적으로 그 문예개간지 문학과사에 발표된 게 대략 2014년도인가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15년도 14년도 그 사이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가능했었던 기억이 설핏 납니다. 그게 아마 시호가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원작을 따라가신 것도 있고, 뭐 제주도의 어떤 변방에서는 물리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안 되지는 않거든요. 법이 있다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신호등을 지켜야죠. 법을 어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지만 차가 안 다니면 가끔 걸어가시면 너 법 어겼어 하면서 뭐 잡아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표현인 것 같아요. 소설에도 비슷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 처음에는 맥주를 마시고, 그때 맥주도 켈리 2캔하고 소주 한 병, 참이슬 한 병이었었는데, 그 맥주를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소설에도 비슷하게 문장이 나오는데 그 작은 구멍으로 소주를 붓는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구현하시면서, 저게 그쵸, 알코올 중독인 사람의 어떤 어쩔 수 없는 그 갈증을 해소라는 순간, 그게 쯧쯧의 감정만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심지어 저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닌데 맛있어 보이는데라는 한편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억압돼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풀리는 순간이어서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말씀 주신 그 공간 안에서 많은 것들이 같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근데 재밌는 건 두 번째인 거죠. 그게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느낌과 그 다음에 소주 2개만 딱 있거든요. 참이슬. 그러면서 소주를 그냥 병치에 먹을 때는 앞에 느낌과 달리 이번에 약간 좀 걱정되는 쪽으로 더 많이 감정이 가는 그런 흐름들이어서, 그런 고민들 좀 술 먹는 장면도 어쨌든 이게 시를 2번 읽는 것처럼 많은 변화들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는지요? 예, 저희가 크게 보면 영화가 이제 서울에서 만남 요양원 들어가기 전까지, 요양원 들어가서 첫 번째 외출에 딱 갔다 올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세 단락으로 크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시간의 흐름을 연경과 소환의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도 첫 번째 외출에서의 편의점과 두 번째 외출에서의 편의점이 훅 상태가 바뀌어 있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해서, 거기에 우리 영화상에는 첫 번째 외출과 두 번째 외출이지만 시간으로 본다면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을지 모르는 시간을 담아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연경 배우분도 그런 걸 고민하셔서 뭐 걸음걸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그 술 마시는 상태 고민 많이 하셔서 연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편의점 나와가지고 바로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만큼 몸이 많이 망가졌다라는 것들을, 심신이 망가진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런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 다 보여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배려돼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구 중에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가 딱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제 연경과 소환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운명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서로의 이제 끝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연경과 수환이라는 인물에게 사랑이란 게 과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가 조금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었을 때 그냥 영경과 수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고, 제가 우리 배우분들하고 얘기했던 거는 영경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수아는 점점 몸이 쓰러져 가는 사람인데, 서로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서로의 옆에서 조금이라도 더 최대한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있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견디면서 함께하는, 죽음을 함께하는 사랑이죠. 그거를 막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영경이 정말 술만 마시고 싶었다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양원에 가고 수아네 옆에서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다가 정말 마셔야 하니까 가고 수아니 보내줘. 그거는 같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 스스로의 고통을 좀 견디는 그런 인물들,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가 아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 예전에 저희 7월 3일 날 시사 개봉 전에 근데 한예리 배우분이 저희 영화는 대단한 멜로라고 생각하셨다고, 사랑 영화. 그런 면에서 저도 사랑 영화, 그리고 저는 소설을 읽었을 때 굉장히 아팠지만 아픔만 있었으면 이 영화를 막 만들어야지 그렇게까지 동력이 붙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사랑의 근력, 그런 어떤 것은 좀, 따뜻함이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좀 저희 영화에 배어 있다고 보거든요. 배우분들이 계속 그런 걸 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질문 주실 때 그 유한과 무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도 전 해봤던 것 같아요. 보통 청춘의 사랑은 뭐 뜨거운 사랑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랑하면 이것이 영원할까라는 영원성에 대한 약간 무한대를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영경과 수완의 사랑은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사실 첫 번째 장면이 되게 재밌는 게 재혼하는 그 커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 그걸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재혼하는 사랑이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한성을 사랑한다는 것이야말로 더 사랑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무한 유한이 너무 제가 도식적으로 구별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유한을 사랑하는 거야말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게 진짜 좀 찐 사랑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오래된 부부들끼리 그런 거죠. 의리가 있는 거죠. 의리가 있잖아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소설에서 보면 안 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안 올 수 있는데도 굳이 오는 거고, 그걸 또 굳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런 거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 완전 진짜 판타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유한성이라는 것이 되게 강력한 사랑의 매개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역으로 하게 해줘서, 저는 감독님이 아까 예리 배우님 얘기했을 때도 제가 근래에 본 한예리 배우가 나온 영화 중에서 가장 이뻐 보이는 클로즈업들이었거든요. 저 포스터에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한예리 배우 같은 느낌이 아닌데도 저런 결들을, 이건 옆에서 되게 잘 알아야지만 잡아낼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 유한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전달해 주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잘난 체하고 떠들었죠. 그런 생각이 아까 유한만 말씀하셔가지고. 사랑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은 이제 영경이랑 수환이 운명적인 첫 만남 이후에 이제 대화 없이 술을 마시는 신들이 반복이 되다가 이제 처음으로 긴 대화가 나오면서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는 그 씬에서 편집 방식이 조금 궁금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후측에서 시작을 했었다가 이제 대화가 시작되면서 정면으로 시작을 해서 카메라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이제 블랙 스크린으로 잠깐의 그 시간 점프들만 이렇게 편집을 하셨는데, 그런 방식을 채용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현대에서는 흔하게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 장면이 이 영화가 되게 조용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엄청나게 많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시나리오는 저희 그냥 촬영해 주신 이지상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소설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2년의 시간을 과거와 현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저는 애초에 영화를 만들 때 12년의 시간을 재현할 생각이 없었고 12년의 시간 동안 단단해졌을 이 사람들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사실적인 12년의 시간을 어떻게 영화적인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형식적으로. 그거를 제일 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지를 반복과 무지를 집어넣어서 시간성, 보통 어떤 인과적인 혹은 직선적인 이런 시간을 좀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경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의 인생, 과거 지내온 시간을 얘기할 때 한 번의 술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몇 번의 술자리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영화적인 시간을 좀 무지를 집어넣어서 몇 년의 시간, 몇 달의 시간인지 그렇게 추측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어떤 무한대의 시간처럼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좀 무지에 대한 고민을 시간 때문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면샷은 제가 애초에 투샷을 메인샷으로, 백 투샷, 정면 투샷을 메인샷으로 술집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렇게 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할 때 그렇게 편집한 것이고, 배우들의 단독 컷도 찍었었습니다. 술집 찍을 때. 왜냐하면 제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현장에 나가니 메인 컷으로는 백 투샷, 정면 투샷 딱 생각했는데 이게 불안해가지고 근데 결국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 끝에 요양원으로 넘어갔을 땐 더 단순하게,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하는 사람이고 중간에 시간도 있다 보니까 술집 서울 촬영 다 하고 편집하고 스스로 정리해가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심플해지는 게 느껴지는군요. 굳이 중간에 간지 화면도 검은 블랙 화면도 덜 쓰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미지를 어떤 경우에는 시나리오 내용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찍는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편집을 하지만, 근데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편집 작업의 은연중에 좀 그 안에 뭐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됐던 거는, 뭔가를 구성하거나 변화를 갖고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실제로 시나리오대로 찍어놓고 편집해서 붙여 보더라도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의 보여지는 논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 시나리오를 벗어나도 상관없거나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편집적인 작업들을 많이 또 해보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으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게 뭐라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도 촬영을 할 때 한번 편집을 하면서 이게 영화를 보는데 가슴이 뭘까요? 저는 그걸 마땅한 말이 없어서 그냥 어떤 삶의 비의를 건드리는구나의 본밤이.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난데 내 감정에 빠지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서 내가 느꼈던 이 감정이 뭔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현장에서도 막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정확히 말은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촬영 중간에 느꼈던 그 감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저희 시나리오가 원체 단순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바꾸긴 했는데 시나리오대로 거기다 찍긴 찍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외출하는 경우에 첫 번째 외출을 찍고 제가 어느 정도 편집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외출을 찍을 때 더 단순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영화에서는 색깔이 두드러지지 않는 편인데 마지막에 그 소년의 씬이 나올 때 진짜 엄청 쨍한 색감이어서 영화에서 가장 튀는 컷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쨍한 색감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 소녀는 그 소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경이 이제 치매 상태에 빠지거든요. 수환이 떠난 이후에 저희는 앰뷸런스가 빙빙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경이 깨어나는데, 소설에서 수환이 떠난 이후에 영경이 이제 치매 상태에 알코올성 치매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소설의 마지막에 어떤 묘사가 있냐면 조숙한 소년 같기도 하고 쫓기는 짐승 같기도 한, 놀란 듯하면서도 긴장된 두 개의 눈동자가 떠오르곤 했는데, 그럴 때면 오랜 시간 영경이 울기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눈동자를 좀 영화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적으로 좀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단 촬영은 그렇게 했고, 저희가 하늘 배경으로 이제 찍다 보니 그렇게 푸른색이 많이 감도는 영상에 나왔는데 이거를 더 강하게 컬러를 썼죠. 그거는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질 수는 없는데 무의식 상태의 영경을 건드리는 어떤 두 개의 눈동자 존재, 그거를 표현하려고 좀 강하게 했습니다.
앰뷸런스 장면이 약간 보는 분 따라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남자를 데려간 거냐 아니면 영경을 데려간 거냐. 근데 소설로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이건 영경을 데려간 쪽이거든요. 그쪽 의도시라고 이제 파악이 됐어요. 영화 안에서도. 근데 헷갈리실 수 있죠.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오버랩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장소나 위치는 영경이 쓰러진 위치하고 되게 유사해서 그쪽이 확실히 맞다는 생각은 해봤고, 그건 이제 대화 중에 얘기가 나와서 첨언 드린 거고요. 확실히 이 애가 저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론이 없는 얘기이긴 하잖아요. 뭐 죽음으로 향해 치닫는 얘기이고 지속성의 얘기되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또 어떤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어떤 환상적인 장면을 통해서 세게 말하면 약간 퉁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많은 영화들이. 그래서 이거 퉁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뭔가 미묘하고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까 해서 다시 보면서는 되게 저게 차분한데라는 느낌에 더 많이 다가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설에서 보면 영경이 깨어났는데 수완의 죽음을 알지 못해요.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그게 더 강조가 돼 있는데 영화 속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그걸 모른다라는 느낌은 주긴 하지만 그걸 확연하게 일부러 또 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게 뭐 수완일 수도 있고 지어머니가 데려간 캐나다로 이제 데려간 얘기들도 나왔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결합돼서 그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상실한 존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딱 하나의 표현만 소설에 있는데 그게 상실감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영경이 한 행동을 보면 뭔가 잃어버린 아기처럼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문장만 있어서 그런 상실감과 그 상실감을 채우는 어떤 대비되는 이미지인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소설에 있지만 찍으실 때도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마무리고 그걸 엔딩의 이미지로 쓰시긴 하셔야 돼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고민하셨던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는 어떻게 찍느냐보다 그 소년을 캐스팅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막 사진 찾아보고 배우 그 어떤 아름아름 통해서 연기하고 싶어하는 그 소년 또래들 사진을 봤는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또 말을 건네면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소년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보고 안 한다고 하거나 그러면 또 안 될 일이기도 해서 아 이렇게는 애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어두고 있다가 우연히 예전에 알던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주도 분을. 그래서 제가 이런 소년을 좀 찾고 있는데 그랬더니 딱 마땅하게 생각이 난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소년과 소년의 동생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소년은 이미 너무 자라 있고 같이 나왔던 동생이 딱 봤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어머님한테 같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 꼬마애하고 하고 싶다 해서 일단은 딱 어떤 느낌인지를 갖고 찾는 게 아니라 보면서 그 느낌이 저한테 와야지 그게 되는데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조숙한 소년 같기도 하고 쫓기는 짐승 같기도 한 거기에서 출발했던 이미지였기 때문에 저희 제주에 보면은 이 오름에 그래서 저희 거기는 평소에 가끔 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세우면은 뒤에가 하늘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승 같다는 이미지를 저도 느꼈었는데 그 느낌이 지금 설명 주시니까 좀 더 확연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신 질문 중에 약간 쨍하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쨍한 화면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목련. 저 인서트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확실히 저 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도 확실히 톤을 좀 달리 높이시거나 그런 느낌을 좀 살짝 받긴 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후반 작업 제작 지원을 받아서 DI하고 믹싱을 부산영화제 측에서 연계해줘서 도움을 받았는데 DI 해주시는 분의 실장님 감독님에게 가능한 한 찍은 원본하고 비슷하게 했으면 너무 소심해가지고 그런 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거의 손댄 거는 없고 단지 조금씩 DI 과정을 거친 거는 맞죠. 근데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그냥 밤에 실제로 지금은 밤이 좀 어두면 완전히 묶여있지만 정말 목련꽃이 피는 밤에 나가서 꽃을 보면
그 어둠 속에서 하얀 게 약간 빛을 발하는 듯하면서 그 목련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찍으려고 했고 저희가 그 목련 나무를 찍을 저희는 요만한 LED 그 라이트를 딱 하나를 갖고 다니면서 최소한의 조명을 했는데 그 나무 찍을 때 저희 조명했던 조명 감독님께서 나무를 향해서 그거 하나 세팅하고 찍었습니다. 나름 고민하셨던 약간의 희망이기도 한 건가요? 그 목련의 어떤 밤에 피어 있는 이미지는? 그 소설에서는 연경이 이제 외출 나가는 게 이제 한 번이 나오는데 중요하게 나갔을 때 목련 나무 아래서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에서 의사가 그러잖아요. 당신 그 연경이 툭하면 우는 게 감정 조절 장애 때문이라고. 근데 제가 소설을 읽을 때 연경이 목련나무 아래에서 울 때 그거를 감정조절 장애 때문이라고 연경도 그래서 우는지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아마 소설을 읽으시면 단지 감정조절 장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연경을 통해서 읽으시는 분들에게 투여되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경이 목련나무 아래에서 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저한테 중요한 씬이었고 제일 어려운 씬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리고 배우분하고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마침 제일 중요한 건 또 거기에 맞는 목련나무를 찾아다니는 거. 그래서 제가 딱 어저께도 제가 오늘 제주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목련나무를 지나면서 당연히 그때 이제 인사 손 흔들어서 그때보다 많이 컸어요. 목련나무가 작년에 비해서. 제가 작년 3월 8일 날 밤에 그 씬을 찍었는데 저희 영화와 그 목련나무의 인생이 딱 그날 그 순간 만난 거라서 고맙다고 또 인사하고 왔어요. 그 목련나무가 그날 거기에 없었으면 그게 안 나왔거든요. 제가 헌팅을 하면서 촬영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좀 한번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 사진을 보고 제가 촬영하는 날 꼭 이렇게 좀 앵글을 잡아서 찍어달라고. 제가 좀 크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르지만 최대한 여기 이것처럼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저는 그냥 목련나무가 연경의 몸에서 뻗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CG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딱 그렇게 그런 약간 서로 조응하는 게 있는 거군요. 그 내 인물하고. 알겠습니다. 감히 그냥 저가 시작을 했지만 그때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제가 종교인은 아니지 그런 어떤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는 영화였고 저는 그냥 그 과정에서 애를 쓴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설에서 되게 좋았던 장면인데 이건 찍을 고민하셨겠다 싶었던 게 수안을 옆에서 도와주는 종훈이었나요? 그 종우라는 인물이 사실은 그 임종 직전의 소설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 수안이를 살려놔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연경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와서 임종을 지켜보게 하려고 거기서 이 인물이 계속 떠드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가 자기가 과거 좋아하던 여자를 사귀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되게 흥미로운 얘기거든요. 마치 거울처럼 이 두 커플의 이야기를 대비쳐 주는 것 같이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직접 말을 못하고 그 여자의 친구에게 말을 했다.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나를 좋아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나한테 고백을 하게 됐고 사귀게 됐는데 나중에 이 여자랑 다시 정확하게 사귀게 되면서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쿨하게 그걸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그랬는데 그 여자가 택시 타고 가면서 갑자기 가기 전에 코피를 엄청나게 쏟아내는 걸 봤다. 그렇게 코피가 많이 쏟아지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라는 식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이 얘기가 왜 이 내용 커플과 연결되냐면 인내하는 거거든요.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여자도 예전에 이 남자애를 좋아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인내하는데 사실 이 인물도 다 죽을 걸 알지만 어떤 고통이지만 이걸 자세히 보시면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 단발마처럼 힘들어 죽을 것 같아라는 말을 나오는데 영화에서 되게 신기한 건 사실 그런 말을 서로에게 안 하잖아요.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게 환자 커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걸 견디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랑이라는 것의 유한성이라는 것을 한번 저희한테 상기하게 해주는데 죄송해요. 제가 얘기가 좀 길었어요. 어쨌든
그 얘기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이기도 해서 이것도 애초에 없었던 건가? 그 씬은 찍었습니다. 찍었고 그 씬이 굉장히 좀 중요한 씬이고 대사도 많은 씬인데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편집하면서 그 씬을 찍었지만 더 이 영화가 수환과 연경에게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좀 뺐어야 하는 이유도 있고 제가 그 씬을 생각하면서 소설과 영화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소설은 문자 언어이기 때문에 문체라든지 묘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영화 같은 경우 그 시각적인 표현과 대사를 통해서 설명되는 것이 만나니 이게 하나로 어우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흘러갔는데 영화로 영상화하는 시각화하는 작업에서는 역시 소설과 어떤 소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사로 푸는 것과 이미지로 구성하는 거는 정말 다르다라는 걸 저 자신도 이번에 영화 작업하면서 영화가 정말로 형식이나 시각 이미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정말 다시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 수완의 죽음 직전에 대한 소설상으로는 클라이막스거든요. 그걸 그 이야기로 지금 대체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걸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컷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죽었다는 느낌은 분명히 받지만 그래서 사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뒤에 여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도 결과적으로는 감독님이 선택하신 방식과 고민에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외에도 뭐 고민하셔서 찍으셨는데 뺀 장면 하나 더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소설에서 보면 연경이 외출할 때 톨스토이 부활에 나오는 그 네네. 씬을 읽어주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씬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거 사족이 다 근데 넣다 뺐다 제가 소설 읽으면서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찍기는 했지만 그런 것도 역시 비슷한 이유로 왜냐하면 첫 번째 외출에서 돌아오는 연경을 몸막 밀어붙여서 다가가서 수환이가 업으려고 했던 그것이 너무나 충분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다른 말들은 전부 설명이고 사족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는 안 뺏어서 좋았어요. 우리가 지간 커플이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하는 부분은 소설에서도 핵심이었는데 영화에서 두 분이 뭐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았던 어떻게 보면 그 대사가 그대로 느껴졌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감독님 모시고 뭐 2시간 동안 떠들어도 떠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자리는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영화 진짜 언제 찍으시려고요? 저는 저희 영화가 7월 9일 개봉하고 오늘이 저희 영화 배급과 관련한 어떤 이제 영화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가 마무리 있거든요.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10월에 또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봄밤과 함께 살고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끝나시면 생각을 한 번은 해보실 거죠? 하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봄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봄밤 10,000명 돌파해서 한잔 마시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술을 그래도 못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저희 잘은 못해도 20대 때부터 만나서 밥 먹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술 한 잔은 그 말이지. 그리고 오늘 뭐 소설 얘기도 좀 드렸었는데 이 소설집 뭐 창비에서 나온 소설집이고요. 알코올 향이 가득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혹시 읽으시다 보면 유쾌한 알코올은 아니긴 하지만 뭐 중경선미나 이런 왕가의 영화처럼 그런 식의 맥주가 마시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술이라는 게 뭐 우리 인생의 뭐 현대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측면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갖고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거구나. 사실 알코올과 예술이라는 것도 되게 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 포함해서 또 많은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꽤 많이 여러 가지 상세한 얘기들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어느 자리에서든 또 감독님 뵙고 그때 했던 얘기 이어서 더 많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저는 저희 영화 개봉한 지 한 달이 훨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몇 분이 와 계셔서 영화를 보셨겠는데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상형 영화 평론가님 때문에 그러신가. 그래서 어쨌든 평론가님한테도 저 너무 일단 반갑고 제가 2008년에 영화를 만들었을 때 셀렉션해 주신 일단은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영화 봐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봄밤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